새벽 2시 47분 붉은 디지털 숫자가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다.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된 것이. 옆에서 준호가 작은 입을 벌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베개에 닿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양말 신은 발이 마루를 딛는 그 익숙한 리듬. 서연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갔다. 삐걱거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치 이 집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또 문 안 잠갔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것에 대한 만족처럼.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침대 모서리가 무거운 체중에 눌려 살짝 기울어졌다. 이불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거쳤다. 쉿, 조용히 해야지. 우리 준호 깨면 안 되잖아. 그의 체온이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의 어깨에 그의 손이 닿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기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서연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서 목덜미로 천천히 움직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서연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다. 시간이 많지 않아. 어머니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알지? 그의 입술이 서연의 목덜미에 가볍게 닿았다. 서연의 몸이 움찔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준호의 작은 손이 무의식 중에 서연의 팔을 움켜쥐었고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만큼은 절대로 깨어나면 안 된다. 너도 이제 마음 정리됐지?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서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그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고 서연은 눈을 꽉 감았다. 창밖으로는 화원의 온실 조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라벤더와 장미들. 방금 전까지도 그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오던 꽃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묵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도 눈치채고 계실 거야. 하지만 모른 척 해주시겠지. 이해하실 거야. 그의 속삭임이 서연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서연은 천장의 작은 얼룩을 응시했다. 하나, 둘, 셋. 언제부터 그 얼룩들을 세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 그의 체중이 서연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서연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서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도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하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가족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어떤 감정 때문인지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계의 붉은 숫자가 2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4분. 이 모든 일이 단 4분 만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만 마음 열어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준호가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 비밀을, 이 침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김서연이 처음 이 집에 온 것은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 때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고 민우와의 결혼은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구원이었다. 시어머니 최순옥 여사는 첫 만남부터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제 우리 딸이구나. 편하게 지내렴.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주버님 태연도 든든해 보였다.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동생 민우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화원은 서연에게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온실 안에 가득한 라벤더와 장미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공기마저 달콤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라벤더 모종에 날짜가 적힌 작은 라벨을 붙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 넣는 그 시간이 평화로웠다. 우리 며느리가 참 꼼꼼하네요.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이런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민우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인사했고 저녁이면 화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어주었다. 둘 사이에 준호가 태어났을 때 서연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다.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였다. 민우는 거래처 약속이 있어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화원에서 꽃 정리를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연은 약혼자와 만나러 나간 상태였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아무도 그 전화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윤민우 씨 보호자분이시죠?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연의 손에서 화분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흙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차가운 시트 아래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도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서연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준호는 아직 5살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고 서연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리자, 준호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태연은 동생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평소에도 말이 적었지만 장례식 이후로는 더욱 침묵했다. 담배를 피우는 횟수도 늘었고 종종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곤 했다. 서연은 그런 태연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남편이 떠났지만 민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사실 갈 곳도 없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한 터라 이곳이 내 집이었고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슬픔과 상실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태연이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화원에서 일할 때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서연이 혼자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정도였다. 서연은 그것을 단순한 관심으로 여겼다.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가족에게 더 애정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서연이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져 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양말을 신은 발이 마루를 조심스럽게 딛는 소리. 서연은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밤마다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작은 예방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 어떤 욕망은 문 하나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우의 49제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3년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미영과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순옥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정말 잘 됐다. 미영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어서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서연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을 안고 계속 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건강할 것 같았다. 미영은 밝고 상냥한 여성이었다. 서연보다 1살 어렸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훨씬 당당해 보였다.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화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언니, 이 장미 정말 예뻐요. 결혼식 때 부케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가져가. 서연은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또래 여성과 나누는 대화였다. 미영은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고,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신혼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태연도 달라졌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미영 앞에서는 자주 웃었다. 서연은 그런 태연을 보며 안도했다.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화원에서 일을 할 때였다. 서연이 혼자서 꽃 정리를 하고 있는데 태연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의 손을 스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고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았다. 서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태연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 준호 키우느라 힘들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편함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태연은 아주버님이었고 곧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다.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태연의 행동은 계속됐다. 서연이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아이와 놀아주겠다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자주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준호야, 큰아빠랑 공 던지기 할까? 태연이 준호와 놀아주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아이도 큰아빠를 좋아했다. 하지만 공을 던지는 중간중간 태연의 눈이 서연을 향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괜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
서연은 태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이 많이 마른 것 같네. 요즘 제대로 못 먹나? 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몸 관리 잘해야지. 준호 때문에라도. 순옥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서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연이 그 대화를 듣는 시선에서 다른 종류의 관심을 느꼈다. 마치 서연의 몸을 평가하는 듯한.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서연이 준호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향할 때 태연이 복도에서 나타나곤 했다. 화장실을 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서연과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늦게까지 고생 많다. 잘 자. 태연의 인사는 평범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서연의 잠옷 차림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태연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서연은 자신을 꾸짖었다. 태연은 곧 결혼할 사람이었다. 미영과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혹시 누군가 자신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였다. 그런 밤들이 계속되자 서연은 결국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집 식구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문을 잠그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문제는 그 작은 예방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어떤 욕망은 문 하나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태연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시선 뒤에 숨겨진 욕망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동생의 죽음이라는 상실감이 비뚤어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방어막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꿨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가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해서 함께 자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래였다. 민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다. 준호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고 아빠가 없어진 지금은 더욱 엄마 곁에 붙어 있으려 했다. 평소처럼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키스를 해준 후 서연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서연은 깜빡 잊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 태영과 미영의 결혼 이야기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불안감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서였을까? 새벽 2시 47분, 서연은 희미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침대 모서리가 무거운 체중에 눌려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서연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문 안 잠갔네.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태연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태연이 이 시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것일까? 기다리고 있었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침대가 더 깊이 가라앉았다. 태연이 침대 위로 올라온 것이다. 서연의 옆에서 준호가 작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쉿. 조용히 해야지. 우리 준호 깨면 안 되잖아. 태연의 속삭임이 서연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지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에 익숙해진다는 것일까? 태연의 손이 서연의 목덜미로 천천히 움직였다.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어머니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알지? 태연의 입술이 서연의 목덜미에 가볍게 닿았다. 그의 손은 이미 서연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서연의 몸이 움찔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옆에 잠든 준호 때문에. 아이만큼은 이 상황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너도 이제 마음 정리됐지?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태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서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꿈일까, 현실일까? 태연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은 눈을 꽉 감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태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는 곧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나? 미영과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어머니도 눈치채고 계실 거야. 하지만 모른 척 해주시겠지. 이해하실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님이 뭘 눈치채신다는 것일까? 무엇을 이해하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 태연의 체중이 서연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서연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민우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창밖으로는 화원의 온실 조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라벤더와 장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묵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마음 열어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태연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천장에 작은 얼룩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것이 이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태연이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서연을 내려다봤다. 다음에는 문 잠그지 마. 알겠지? 그 말이 협박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시작일 뿐이라는 것. 태연이 방을 나간 후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옆에서 준호가 작은 코를 골며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한 눈동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
태연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5분. 28분 동안의 일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기억했다. 새벽 2시 47분부터 3시 15분까지. 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 옆에 누웠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부서진 기분이었다. 안전함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이 모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화원에서 일했고 준호를 돌봤고 어머님과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태연의 말투와 행동에서 계획성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준호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정말 그것만이 이유였을까? 어딘가에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연은 자신을 혐오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배웠다. 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긴 악몽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화원에서 꽃을 정리하고 준호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연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보기 어려웠다. 태연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여전히 미영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옥 앞에서는 다정한 아들이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화원의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찾아왔다. 그는 매주 사무실에 놓을 꽃을 주문하는 고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 이번에는 빨간 장미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걸로요. 아내 생일이거든요. 평소에는 미리 준비해둔 꽃다발을 판매했지만 김 사장의 요청은 화원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한 장미를 원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실로 이동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서연이 화원 구석진 곳에서 장미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태연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숨겨왔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여기 있었네. 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온실 벽에 막혔다.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조금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태연의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다. 여기서는 안 돼요. 제발. 아무도 안 와. 괜찮아. 태연이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서연의 뽀얀 속살이 드러났다. 태연은 그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다. 붉은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들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대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추악했다. 이렇게 무릎 꿇어봐. 태연이 서연의 어깨를 눌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여기서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태연은 듣지 않았다. 그의 손이 더욱 강하게 서연을 압박했다. 그는 바지를 내렸다. 입으로 해. 그 순간 온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얘들이 다 어디 갔어? 순옥의 목소리였다. 태연은 재빨리 서연에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순옥이 온실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특별한 장미를 원한다고 했더니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싶어 한 것이었다. 손님 계시니까 어서 나가자. 순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서연은 순옥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세 사람은 조용히 온실을 나왔다. 김 사장에게 장미를 건네주고 배웅한 후 순옥은 태연과 서연을 불렀다.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그날 저녁 순옥은 태연과 별도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순옥이 정말로 뭔가를 눈치챈 것일까? 1시간 후 태연이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와봐. 어머니가 부르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로 향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앉아라, 서연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순옥이 입을 열었다. 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민우일로도 그렇고 결혼 준비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 가끔 행동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옥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순옥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의 실수일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곧 결혼도 하고 그러면 나아질 거야. 순옥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순옥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있었다. 아니, 문제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머님,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순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 집안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 민우도 없고 모든 게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응? 순옥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서연은 절망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님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물론 순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태연은 곧 결혼할 아들이었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다. 자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존재인가? 그날 밤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준호가 깨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어머님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은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설마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날 밤에 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연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더 확신에 찬 표정이 있었다. 어머니도 이해하신다니까. 이제 눈치 보지 말자. 태연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순옥과의 대화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아까 낮에처럼 무릎 꿇어봐. 태연이 서연의 어깨를 눌렀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강했다. 거부할 틈을 주지 않았다.
입으로 해.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준호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도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때 준호가 뒤척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아이가 깰 것 같았다. 서연은 재빨리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쉿, 잠깐만 자자.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이 아이를 달래는 동안에도 태연은 뒤에서 계속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태연의 손은 이미 서연의 다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재우면서도 뒤에서 느껴지는 추악한 행동에 온몸이 떨렸다. 준호는 다시 잠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끔찍했다. 자신의 아이를 달래면서 동시에 성폭행을 당한다는 것. 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상황이 있을까? 태연이 떠난 후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님도 이 집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창밖에 화원이 보였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꽃들이 어둠 속에서는 괴물 같아 보였다.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현실처럼.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태연의 요구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엎드려봐. 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님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고 있었고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스카프로 눈 가려봐. 태연이 실크 스카프를 가져왔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좀, 민우는 이런 거 안 했지? 태연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죽은 남편을 그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하지만 태연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했다. 너도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지. 서연은 점점 더 무력해져 갔다. 매일 밤이 두려웠고 낮에도 태연과 마주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몸서리가 쳐졌다. 한 달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평소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두운 색깔만 사용했다. 준호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미술 담당 선생님이 서연을 불렀다. 선생님은 준호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모두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요즘 준호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이가 뭔가를 알아차린 것일까? 아빠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어해요.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준호에게는 몸살이 난다며 어머님 방에서 자라고 했다. 순옥은 기꺼이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푹 쉬어.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순옥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일까?
서연은 화장대 뒤쪽에 핸드폰을 숨겨두었다. 녹화 기능을 켜두고 기다렸다. 태연이 오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새벽이 되어 태연이 왔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로도 해봐. 태연의 요구는 점점 더 굴욕적이 되어갔다. 서연은 거부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어서 와. 그 말에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단순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변태적인 지배욕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다음 날 확인해 보니 핸드폰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촬영된 영상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소리도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절망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증거 수집마저 실패한 것이다. 이제 정말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다. 임신이에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몇 주 정도인가요? 대략 8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8주. 서연은 계산해 보았다. 태연이 처음 자신의 방에 온 지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민우가 죽은 지는 이미 11개월이 넘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에게는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주였다. 악몽이었다. 병원을 나온 서연은 한참 동안 길거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생각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낳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태연이 또 왔다. 이번에는 더욱 뻔뻔했다. 넌 이제 내 거야. 태연이 서연을 완전히 소유물 취급했다. 서연은 임신 사실을 말하려다가 멈췄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태연이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태연은 밤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나에게 말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태연이 협박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묵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엄마, 왜 자꾸 아파?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눈물이 났다. 자신의 상황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생긴 아이인지를. 서연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에는 잠들기가 두려웠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자신의 방에 왔고 그때마다 서연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순옥은 거실에서 준호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서연도 옆에 앉아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평소보다 밝은 색깔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우리 준호 요즘은 밤에 잘 자니? 할머니. 준호가 크레용을 내려놓고 순옥을 올려다봤다. 큰아빠랑 같이 자서 안 무서워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고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큰아빠가 밤에 엄마 방에 와서 같이 자요. 그럼 무서운 꿈 안 꿔요. 정적이 흘렀다. 순옥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야, 할머니 방에서 놀자. 순옥이 조심스럽게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시간 후 순옥이 방에서 나왔다. 준호는 낮잠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순옥은 서연 앞에 앉았다.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순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심각했다. 준호 말이 정말이니?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다. 순옥이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였니? 두 달 전부터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잠깐의 실수라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순옥은 멈칫했다. 화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린 것 같았다.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을. 그때 한 번만인 줄 알았어. 설마 계속될 줄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더 말해줘. 전부 다. 서연은 조금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날 밤의 일, 반복되는 성폭행, 점점 더 이상해지는 아주버님의 요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사실까지. 임신했다고? 순옥의 눈이 커졌다. 8주예요. 민우 오빠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11개월이 넘었고, 시기상 아주버님이. 서연이 말을 마치지 못했다. 순옥은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머님, 저 정말 원한 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알아. 순옥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순옥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화원에서 목격했던 그날의 이상한 분위기, 서연의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 눈 감아준 모든 순간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순옥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순옥이 서연을 꼭 안았다. 서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1달 넘게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순옥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태연이 집에 돌아왔다. 미영과 만나고 온 듯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왜 다들 그래? 태연이 물었다. 순옥이 일어서서 태연을 마주봤다. 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를? 내가 서연이한테 한 일 말이야.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답았어. 내가 밤마다 서연이 방에 가는 거. 태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해졌다. 그게 뭐 어때서요?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해?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이가 임신했어. 8주 됐다고 하더라. 민우가 죽은 지는 벌써 11개월이 넘었어. 내 짓이지?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다. 증거 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증거? 순옥이 냉소했다. 5살짜리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임신 시기를 봐. 민우 없어진 후에 생긴 아이야. 누구 아이겠어? 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정황이 명확했다. 그래도 서연이가 먼저. 뭐라고? 순옥이 소리쳤다. 며느리가 먼저 뭘 했다고? 내가 강제로 한 거잖아.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항했어요. 매번 거부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깰까봐.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서연의 고백에 순옥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며느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태연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미영이랑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결혼? 순옥이 냉소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을 해? 이런 짓을 해놓고? 순옥은 화원에서 목격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눈 감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변해가는 모습들도 모두 신호였다. 내가 그날 화원에서 본 게 맞았구나. 너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태연은 완전히 당황했다. 어머니가 그때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서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했다. 그리고 서연의 임신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새벽녘 순옥은 준호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이가 악몽을 꾸고 있었다. 무서워요. 큰아빠 무서워요. 준호가 잠결에 울부짖었다. 순옥은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떨었다. 꿈에서도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다. 손자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5살 아이에게까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큰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준호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순옥이 아이를 달래며 다짐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아침이 되자 순옥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병원 가자. 네. 아기 일로. 혼자 가면 안 돼. 순옥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게. 순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순옥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순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의사는 상황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순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은 조금 안심했다. 수술 당일 순옥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다.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순옥은 서연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잘 됐습니다. 회복실에서 좀 쉬시고 집에 가셔서 며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깨어나자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집에 돌아온 후 순옥은 정성껏 서연을 돌봤다. 죽을 끓여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안 돼. 넌 지금 쉬어야 해. 순옥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돌봤다. 아니,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봤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약속해. 순옥이 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흘 후 서연이 어느 정도 회복하자 순옥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화원 카운터에 앉아 전화를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바라봤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큰아들이고 피해자는 며느리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옥은 서연을 바라봤다. 이제 끝내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머님, 혹시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후회? 내가 후회할 일은 이런 일을 더 일찍 막지 못한 거야.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순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다. 아주버님이 처음 제 방에 온 날부터 시작해서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서연의 증언을 들으며 경찰관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분, 혹시 다른 증거가 있나요? 준호, 제 아들이 목격했습니다. 흐릿하긴 하지만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료 기록도 있습니다. 임신과 수술 기록 모두요. 순옥이 덧붙였다. 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하려 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무슨. 김태연 씨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태연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순옥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들이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다. 태연이 연행된 후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옥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집은 조용했다. 태연이 없으니 오히려 평화로웠다. 순옥과 서연, 준호 3사람만 남았지만 이상하게 완전한 느낌이었다. 할머니, 이제 큰아빠 안 와요? 준호가 물었다. 응, 이제 안 와. 우리 셋이서 살 거야. 순옥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좋아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준호의 밝은 대답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무서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순옥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연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결과는 뻔했다. 서연의 증언과 의료 기록, 그리고 준호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핸드폰이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소리는 살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이 서연을 거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앉아라.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화원 지분 절반을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해. 그리고 이건 적금 통장이야. 순옥이 서류와 통장을 서연 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님, 이게 무슨... 준호랑 함께 새로 시작해라.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순옥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다. 어머님, 쫓아내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서. 순옥은 이 집에 머물면 서연과 준호에게 좋지 않은 기억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뭐라고? 준호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이니? 이 집에 있으면서 힘들지 않겠어? 힘든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순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다. 고맙다, 서연아. 그리고 미안하다. 그럼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주 세 사람은 이사를 했다. 조금 떨어진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드는 좋은 집이었다. 화원도 정리하고 서연이 작은 꽃집을 차리기로 했다. 엄마, 나는 어느 방 쓸 거예요? 준호가 신이 나서 물었다. 준호가 고르렴.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다. 할머니,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응? 큰 방에서 다 같이? 네. 셋이서 같이 자요. 아이의 제안에 순옥과 서연은 웃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안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다. 준호가 가운데, 양쪽에 서연과 순옥이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지?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순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족이에요, 준호야. 할머니랑 엄마랑 준호랑. 서연도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베란다에 화분들을 옮겨 놓았다. 장미 대신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심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꽃이 어울렸다. 예쁘다, 서연아. 순옥이 뒤에서 말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순옥의 칭찬에 서연은 뿌듯했다. 준호는 새 집에서 밝아졌다. 어린이집에서도 예전처럼 밝은 색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준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서연이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서연의 작은 꽃집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순옥도 가끔 도와주었다. 오늘 매출이 좋네. 순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너 혼자 힘으로 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했다. 정말 동업자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할머니도 행복해요. 순옥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창밖으로는 베란다에 라벤더가 보였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태연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서연과 준호, 순옥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함께 잠들었다. 준호가 가운데서 깊이 잠들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아이를 지켜보았다. 좋은 꿈 꿔라, 우리 준호. 순옥이 작게 속삭였다. 평생 지켜줄게. 서연도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둠은 있었지만 빛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새로운 가족 규칙도 생겼다. 함께 잠들기, 새로운 일상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소중한 약속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시계의 붉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 이제는 준호의 웃음소리와 순옥의 따뜻한 말들을 세웠다. 행복한 순간들을 하나씩 모아가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의 희망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의 작은 집에는 이제 진짜 평화가 자리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